네, 안녕하세요. 금일 교육을 담당하게 된 중앙기술지원팀의 이임호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그죠? 그 채팅으로 목소리 잘 들리면 한번 잘 들린다고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 들리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목차를 보시면 교육청 보탬이 소개, 전반적인 소개, 그리고 이제 보탬이 시스템에서 쓰는 용어들,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미 이제 지금 4월 달이니까 4월 달이면 이미 사업비 교부나 이런 것들 다 받으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공모 신청해서 선정되셔서 다 뭐 사업비 교부 받고 요랬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집행부터 해서, 그러니까 교부까지는 조금 빠르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집행부터 해서 또 뒤쪽에 사업 수행 관리, 그리고 마지막에 정보 공시까지, 정산하고 정보 공시까지 그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보탬이 소개입니다. 교육청 보탬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안부 보탬이와 구별이 필요하고 2024년부터 이제 보탬이 교육청 보탬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면서 교육청 보탬이 시스템에서 이제 그 지방보조금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 PC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체제라든가 브라우저 인증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은 뭐 내용이 정확하게 쓰여 있는데, 해당 슬라이드는 2024년 전까지는 이제 개별적으로 수기로 관리를 하다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수기로 관리를 하다가 지금 2024년부터는 지방 보조 공고를 교육청 보탬이 시스템을 통해서 전부 다 뭐 정보 공시까지 전부 다 관리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교육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 흐름도인데요. 업무 흐름도는 여기에 업무 흐름도에 보이는 이 절차가 이제 교육청 보탬이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모든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교육청 담당자분들이 진행을 하시는 거고,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 지금 교육을 들으시는 민간 보조 사업자 담당자분들이 요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당연히 이제 교육청 담당자가 교육청에서 공모 같은 거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민간 보조 사업자가 공모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심사가 끝나면 선정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끝나게 되면 사업 수행 계획을 이제 등록을 하고 민간 보조 사업자가, 그리고 교육청 담당자가 승인을 하게 되는데, 선정이 됐는데 뭐 또 등록을 하냐, 사업 수행 사업 정보를 등록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보면, 오프라인에 예전에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도 저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교육청 협약을 맺고 이렇게 표준 협약서 작성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절차를 시스템에서는 수행사업 정보를 등록을 하고 교육청에서 승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수행사업 정보 이제 승인되고 확정까지 되면 최종적으로 보조사업 선정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사업자 선정,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 선정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업비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교부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이제 교부해달라고 민간보조 사업자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결정되면 이제 그 사업비 교부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교부를 받았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비 집행을 하시면 되고요. 사업비 집행을 하시다가 교육청에서 한 번씩 그 수행 점검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사업비 교부를 1차, 2차, 3차 다 해서 분할해서 교부를 하는데, 1차를 주고 그 다음에 2차를 교부하기 전에 1차 교부 안건에 대해서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수행 점검을 한다던가, 이게 꼭 그때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던가 아무튼 교육청 담당자분이 이렇게 수시로 상시로 이렇게 수행 점검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행 점검하다가 약간 어, 저
첨부 자료나 증빙 자료들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회의비를 썼는데 회의록이 첨부가 안 됐다라든가, 뭐 여비를 갔는데 출장 명령서가 없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 증빙 서류가 이제 부족했을 때, 그럴 때는 교육청에서 좀 시정을 해달라고 이제 시정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치 등록을 하게 되면, 요청을 하면 민간보조사업자가 이제 시정을 해서 뭐 회의록이라든가 또 첨부를 해서 이렇게 시정 조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수행을 하시다가 뭐 이렇게 변경해야 되는 부분, 예를 들면 세목별로 집행 금액이 바뀐다든가, 뭐 예를 들면 인건비가 100만 원이었고 수용비가 일반 수용비가 50만 원이었는데 인건비를 80만 원으로 바꾸고 감액을 하고 수용비를 70만 원으로 증액을 하고, 이렇게 이제 세목별로 금액을 증액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뀌게 되면 이 사업 변경 신청을 통해서, 그러니까 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변경한 대로 그렇게 사업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을 하시다가 개별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사업을 수행을 못할 때는 수행 포기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 그때까지 수행한 거에 대해서 정산하고 반환하고 요금 처리 그 절차를 거쳐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 포기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2월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2월을 신청을 하는 건데, 그냥 무작정 예를 들면 2025년 뭐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이렇게 회계연도를 지나서 사업 기간이 걸쳐 있다고 해서 무작정 2월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회계연도 지나서 사업 기간이 걸쳐 있더라도, 만약에 당해 연도에, 즉 2025년도에, 예를 들면 2025년도에 사업비를 다 교부받았어요. 다 교부받았으면 이제 2026년 올해 더 이상 사업비 교부받을 게 없다, 이런 경우에는 2월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2월 처리 신청 안 하고 그냥 이제 사업 수행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사업비 교부를 덜 받았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2026년도에 더 받을 게 있다, 이런 경우에만 이제 2월 신청하시는 거다, 그렇게 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신청은 그럴 때, 그러니까 사업비 교부를 더 받을 게 있을 때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행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집행 마감을 하고, 집행 그 계좌에 생긴 뭐 이자라든가 이런 거 다 등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자라든가 수익금이라든가 뭐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산을 해달라고 제출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이제 정산을 한 다음에 이제 정산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즉 사업 기간이 끝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게끔 지방보조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실적 보고서를 2개월 이내에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정산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환 처리를 교육청에서 얼마를 그 정산이 이렇게 됐으니 이 정산 보고서에 따라서 반환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반환 명령한, 그 시스템에서는 반환 명령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환 명령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반환 이체 처리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회계연도가 끝나게 되면 4개월 이내에 정보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정보 공시 대상으로 2025 회계연도 같으면 2026년 4월 30일까지, 즉 이제 이번 달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거는 다 정보 공시 대상, 정보 공시에 다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해야 되고, 요거는 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요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업무 절차가 그냥 시스템에서 진행하는, 여기 민간보조사업자들이 진행하는 전부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이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들이나 용어들을 조금 알아보면, 일단 시스템은 그 교육청 보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사업은 이제 선정 방식에 따라서 공모형 사업, 지정형 사업, 자체 공모형 사업이라고 이렇게 세 개는 아닙니다. 세 개는 아닌데, 공모형 사업은 말 그대로 보태밍 시스템을 통해서 공모를 진행을 해서 공모 심사를 하고 그 선정을 하는 단계까지 전부 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 저
공모형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정형 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아니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 기관을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해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그 특정 지정한 그 민간보조 사업자만 수행을 하는 뭐 그런 사업을 지정형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체 공모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태미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별도의 플랫폼을 통해서 공모를 진행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그리고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공모를 너무 진행을 정확하게 했다든가 들리시는데 아니면 지금 뭐 다른 지자체 선생님이 기관의 말씀하신 게 있죠. 그렇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했다라든가 그리고 이런 네 부분을 맞죠. 통해서 이번 것 했을 제가 때는 이제 자체 공모형 사업이라고 합니다. 알고는 계셔야 그래서 되니까. 공모형 사업, 지정형 사업, 자체 공모형 사업 이렇게 세 그리고 가지로 지금 상황에서 나뉘는데 저희 그것부터 시스템에서는 공모형 사업과 지정 및 자체 공모형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서 이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모형 사업과 지정 및 자체 공모형 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러는데 그러면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다르게 구현되냐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공모형 사업은 보태미의 시스템을 통해서 공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모 진행하고 심사하고 선정하는 것까지 그때까지의 절차가 이제 공모형 사업과 지정 및 자체 공모형 사업이 다릅니다. 시스템 내에서 하는 게 그리고 그렇게 다르다라고 그 뒤에는 이제 사업비 집행하는 것부터 해서 사업비 교부를 하고 집행하고 정산하고 이런 부분들은 공모형 사업이나 지정 및 자체 공모형 사업이 똑같다.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똑같다. 다만 공모를 진행하고 선정할 때까지 그 절차가 다르다. 시스템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부사 방식에 따라서 예치형 사업과 비예치형 사업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이제 예치형 사업하고 비예치형 사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모든 예치형 사업이든 비예치형 사업이든 모든 보조 사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도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도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해당 사업비 전용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해당 보조 사업에 대한 전용 계좌가 필요하고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도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전용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용 계좌를 예치 계좌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그 개설한 계좌를 자부담 계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부담 계좌라고 하는데 예치형과 비예치형의 차이는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교부를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를 예치 계좌로 사업비를 교부를 합니다. 반대로 비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교부를 자부담 계좌로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교부를 하는 그 계좌 자체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사업비 교부를 예치 계좌로 하느냐, 비예치형 계좌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사업비 교부가 되고 나면 이제 사업비 집행을 하잖아요. 집행을 할 때 예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집행 내역을 등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물건을 사서 A 거래처에 이제 이체를 해줘야 되면 그 물건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면 교육청 보탬 시스템을 통해서 전부 다 처리를 해요. A 거래처에 다 지급하는 것까지 다 처리를 하는데 비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계좌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는 그냥 그 해당 A 업체에 해당 대금을 지급을 한다는 내용만 등록을 하시고 실제로 대금 집행을 그러니까 이체를 해주는 거는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이 직접 은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뭐 뱅킹을 하시거나 이렇게 통해서 직접 이체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치형 사업과 비예치형의 사업의 차이는 사업비 교부받는 계좌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집행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은 이제 업무 권한인데요. 업무 권한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대부분 이제 민간 보조사업 담당자 권한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보조사업 담당자 권한은, 민간 보조 사업자 권한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민간 보조 사업자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등록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공모에
신청을 하고 집행하고 정산하고 실적보고서 작성하고 이런 모든 걸 다 민간 보조 사업자 권한을 가지신 분이 하거든요. 담당자분이. 그리고 민간 보조 사업 이체 담당자분은 시스템에서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 시스템에서 이제 이체를 하잖아요. 물론 비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도 나중에 정산할 때 반환 처리하고 이것도 다 이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민간 보조 사업 이체 담당자 권한을 가지신 분이 이제 이체 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두 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안 쓰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에서 단체 정보 관리 부분은 이미 여기 계시는 교육을 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미 회원가입에서 사업 이제 공모에 등록하고 사업을 수행을 하고 계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빠르게 한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는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다 등록을 하시고 나서 여기 단체 정보에 수행 보조 사업 목록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단체 정보에 수행 보조 사업 목록이라는 탭에서 여기 수행 보조 사업 목록에 조회되는 것들은 해당 어떤 보조 사업의 공모에 신청을 했다가 등록이 되고 나면 이렇게 등록이 아니라 보조사업 신청을 했다가 선정되고 나면 여기 수행 보조사업 목록에 해당 사업들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이렇게 조회가 되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담당자 지정을 해주셔야만 그 담당자가 이후에 그 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수행사업 정보도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보조사업 목록에서 담당자 지정을 해줘야만 그 이후 작업들 그 해당 담당자가 그 이후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단체 부분 넘어갔고요. 다음 보조사업 선정 부분인데 뭐 선정 부분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공모를 등록을 하면 이제 공모 신청하고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는 내용이라서 뭐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조회 화면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이제 교육청에서 공모 등록한 것들이 이렇게 조회가 되겠죠, 그죠? 조회가 되면 신청 버튼을 눌러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해주시는데 각 탭별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 탭별로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탭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개인정보 관리 동의한 다음에 최종 제출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공모 신청이 완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Q&A 잠깐 여기까지 Q&A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공모 신청 시 세부 추진 계획과 예산 집행 계획 등록의 탭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왜 그런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교육청에서 공모 등록을 할 때 신청 정보 간소화 정책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 정보 간소화 정책이라는 거는 이제 공모 등록할 때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이 공모 신청을 할 때 좀 더 편의성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 세부 추진 계획이라든가 재원 조달 계획, 예산 집행 계획, 제출 서류 등 이 중에서 교육청에서 봤을 때 신청할 때 이거는 굳이 안 받아도 되겠다 내용을 그런 경우에 체크를 해서 공모 등록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세부 추진 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체크를 해서 공모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 계시는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은 이제 공모 신청할 때 보면 세부 추진 계획하고 재원 조달 계획이 안 보여요. 굳이 입력을 안 해도 공모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해당 공모에 이제 선정이 되고 나면 수행사업 정보 등록할 때는 다시 세부추진 계획하고 재원 조달 계획 다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공모 신청을 할 때는 굳이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신청 정보 간소화 정책을 사용을 해서 공모 등록하는 경우가 교육청에서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없더라도 이제 만약에 없으면 그렇게 사용되어져서 공모 등록이 된 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재원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죠 탭에 이런 경우에 교육청에서 신청 정보 간소화 정책을 사용해서 해당 항목을 체크를 하고 공모 등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접수 상태, 그냥 마이 보조 공부 사업 신청을 신청에서 내가 공모 신청한 건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여기 이제 이제 접수 상태가 접수라고 되어 이거 있죠. 듣고 접수돼, 받아야 접수가 돼. 되면 보조 기본적으로 신청하는데 이제 문자가 그게 가실 거예요. 공모 5년 신청한 미신다는 건에 거예요. 대해서 접수 결과가 등록이 되고 나면 문자가 아마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한테 가실 거예요. 가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마이 보조 사업 신청 화면에 들어와서 해당 내용들을 한번 이 건이 어떤 상태구나 이렇게 조회를 한번 해봐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해봐 주시면 되는데 뭐 그 문자가 발송되는 경우는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총 4번에 걸쳐서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공모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먼저 공모 신청한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접수가 됐을 때 문자를 수신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사업에 공모 선정됐을 때 문자 수신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사업비 교부를 신청했는데 그 해당 사업비가 교부가 완료가 됐을 때 그때도 문자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정보 공시를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정보 공시할 때 정보 공시 대상으로 선정이 됐을 때 또 문자를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문자 수신을 받으시게 된다. 그것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명 선택을 하면 이 공무 내용들을 이렇게 상세 내용들을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무 신청했는데, 이게 내가 잘못했다, 내용을 잘못 적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회수를 해서 삭제하고 다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작성 중일 때는 이제 가능한데, 제출이 이미 완료됐거나 접수를 진행을 해버렸을 때는 그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이 임의로 회수를 한다거나 삭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교육청에 전화하셔가지고, 이걸 지금 수정해야 될 건이 있는데, 요거 좀 그 보안 요청 상태로 변경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이제 교육청에서 조치를 해주면 다시 작성 중 상태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회수해서 수정을 하고 다시 공모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 접수 항목에서 조회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접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Q&A를 잠깐 보면 공모 신청 저장 제출건이 마이 보조 사업 신청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 선정이 되고 나서 이제 공모 신청을 할 때 기간 담당자를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탭에 보면 기본 정보에서 수행기간 등록 탭이 있는데, 거기서 담당자명을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담당자가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수행기간 등록할 때 여기 담당자를 등록하시고, 여기에 담당자가 등록이 된 그분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등록된 담당자만 해당 건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모 신청서 제출했는데 수정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의가 또 있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접수 상태가 접수가 아닌 경우에, 2번이죠.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라면 그냥 바로 회수해서 다시 수정해서 다시 신청을 하면 되지만, 접수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민간 보조사업자분들이 임의로 회수를 한다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보완 요청을 받은 후에 다시 수정하고 다시 제출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정이 끝났어요. 공모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되고 나면 제가 그 다음에 수행사업 정보를 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이제 그 보조사업자 선정이 완료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모 선정이 됐으면 이제 수행사업 정보 등록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행사업 정보 등록 화면에서 수행사업명 클릭을 하신 다음에 해당 내용들 탭별로 하나하나 저장하고 확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최종 제출 마지막 탭에서 탭별로 작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전부 다 완료 상태이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다 하신 다음에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서, 제출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행사업 정보에서 최종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최종 제출 버튼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 금방 말씀드렸는데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는 제가 아까 탭별로 완료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탭별로 이렇게 각 탭별로 저장하고 확정까지 다 해주셔야 됩니다. 저장만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그 최종 제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확정을 다 눌러주셔야 최종적으로 작성 확인해 보면 다 완료 상태로 된다는 거. 이렇게 완료 상태로 다 되어 있어야만 최종 제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부담금이 0원인데 수행사업에 자부담 계좌를 넣어야 하나요? 돼 있는데, 예, 자부담금이 0원이든 예치사업이든 비예치형 사업이든 할 것 없이 무조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면 자부담 계좌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부담 계좌를 개설한 거를 반드시 자부담 계좌에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정산할 때는 이럴 때 자부담 계좌가 다 쓰이거든요. 반납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다 자부담 계좌가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부담 계좌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부 관리 화면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해당 보조 사업을 수행할 보조 사업자, 즉 민간 보조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사업비 교부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부 신청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 교부 신청 화면에서 이제 수행사업 정보 등록해서 승인된 건들이 이제 교부 신청 화면에서 이렇게 조회가 될 거예요. 수행사업 정보 등록하셔서 제출한 게 하고 난 뒤에 제출만 했다고 해서 여기 조회가 되는 게 아니고 수행사업 정보 등록 후 제출하신 다음에 그 교육청에서 승인을 최종적으로 완료를 해야 여기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회가 되면 해당 건 해당 건을 확인하시고 이제 신청 버튼을 눌러서 신청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그 신청 금액을 넣어서 이번에 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 사업이다. 그러면 1,000만 원 전부 다 신청을 하셔도 되고 그 일부만 교부 신청을 하셔도 되거든요. 이거야 뭐 교육청에서 지침이 사업비를 어떻게 분할해서 몇 차에 걸쳐서 교부한다라든가 뭐 금액 1차는 얼마씩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침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리고 그거를 받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신청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1,000만 원을 예를 들면 500만 원만 신청을 해야 되는데 1,000만 원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 1,000만 원 신청했다고 무조건 1,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500만 원 수정해서 그냥 교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잘못 신청했을 때는 뭐 교육청이 통해서 확인해서 잘못 신청했다라고 확인하고 다시 뭐 회수해서 다시 신청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교육청에서 바로 500만 원을 수정해서 그냥 교부를 할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 이 지금 해당 사업처럼 자부담금이 있는 사업 있잖아요. 자부담금이 있는 사업은 지방보조금법상에 자부담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을 하고 사업비를 교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교부를 하려면 자부담금이 입금된 걸 확인을 교육청 담당자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일이 전화해서 이렇게 확인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계좌에 자부담금을 입금을 먼저 하시고 그 입금 내역을 교부 신청을 하실 때 여기 첨부 파일 목록 보이시죠? 여기 첨부 파일 목록에 파일 첨부를 해가지고 자부담 입금 내역을 첨부하신 다음에 교부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비 교부 진행하는 게 좀 더 빨라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자부담금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입금 내역을 반드시 교부 신청할 때 첨부해서 그렇게 교부 신청하셔라라고 저희가 이제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내용 다 입력하시고 저장 후 제출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 신청 관리에서 교부 신청을 수행할 수행 사업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아까 제가 회원가입 단체 정보 할 때 수행 보조 사업 목록에 공모 선정이 되고 나면 해당 이제 수행 보조 사업 목록이 이렇게 조회가 되는데 거기서 담당자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수행 보조 사업 담당자 지정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교부 신청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수행사업 정보 등록을 한 다음에 제출만 하고 교육청에서 승인을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승인을 안 했다면 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승인까지 완료를 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단체 정보에서 수행 구조 사업 목록, 아까 말씀드렸던 요 목록에서 해당 사업을 선택을 하고 추가를 해서 담당자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담당자 지정을 해줘야 그 담당자가 이제 해당 사업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행사업 정보 등록에서 확정이 돼야 돼요. 반드시 확정이 되어야지만 등록 상태일 때는 이제 그 교부 계획에서 조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육청에서 승인을 하고 확정이 되어야만 교부 계획에서 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부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나요? 라고 이제 질의를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교부 완료는 뭐 특별히 뭐 시간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시간이 언제까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죠? 일정 시간이 이제, 근데 교부 신청을 하면, 이제 교부 결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에듀파인으로 그 정보를 보내서 에듀파인에서 다시 정보를 연계를 받아서 품위하고 원인행위하고 지축하고 공고이체 확정까지 이렇게 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며칠 해야 된다 이렇게는 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기다려 보시면 아마 되실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교부가 완료되면 이제 문자가 왔다,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 교부를 받았는데 이제 남은 교부 신청 가능에 대해서 2차 교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됐는데 이제 교부 잔액, 즉 이제 교부를 받고 남은 잔액 안에서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 교부 내역에 대해서 신청 클릭을 하셔서 추가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부 결정 확인 화면에서 이제 내가 교부 신청한 것들이 제대로 교부가 되었는지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진행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교부 결정이라고 돼서 교부 결정 정보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교부 완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교부 완료가 된 걸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의제기 만약에 이게 교부 결정이 됐는데 금액이 잘못됐는데 뭔가 이렇게 본인이 그 민간보조 사업자 담당자분이 생각했던 금액이 다르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의 제기 여기 시스템 통해서 이의 제기하기 전에 일단 교육청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의 제기하게 되면 이제 이의 제기를 접수를 하고 또 이의 제기에 대한 또 그 결과를 또 통보를 하고 이런 절차들을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또 절차적으로 번거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제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비 교부 신청을 해서 사업비 교부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비 교부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교부가 완료가 됐으면 이제 사업비를 받았으니까 사업비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사업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금융정보관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뭐 이체 인증서라든가 카드를 발급받고 그리고 이체 인증서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인데 이제 먼저 카드를 발급을 받으시려면 아마 은행에 가셔서 교육청 보탬이 이제 카드를 보조금 전용 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 지방보조금 사업 수행 확인서라는 걸 이제 요구를 할 거예요, 은행에서. 그러면 여기 보조사업자 증명서 조회라는 화면에서 조회 버튼을 해당 사업 수행사업만 선택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해당 건이 조회가 되거든요. 거기서 출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방보조금 사업 수행 확인서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출력하셔가지고 은행에 가시면 돼요. 네, 보조금 전용 카드 신청하실 때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용 카드 관리에서는 이제 카드를 신청을 했잖아요. 신청을 했으면 아마 실물 카드를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이 다 수령을 하겠죠. 사업 신청했으니까 뭐 개인 카드도 개인적으로 다 오듯이 그렇게 실물 카드를 다 배달받아서 그렇게 올 텐데 그러면 수령을 하시면 그 카드를 보시고 그 카드를 시스템에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시스템에 등록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전용 카드 정보 관리 화면에서 신용카드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팝업창이 뜨거든요. 그러면 카드사 선택하시고 내가 지금 실물로 수령받은 카드를 이렇게 카드 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조회를 해보시면 해당 카드가 조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연계가 시스템에서 해당 사업과 그 카드가 연계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한 번씩.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카드가 발급이 되고 이제 시스템에서 그 연계돼서 조회가 되기까지 시간이 뭐 하루에서 이틀 정도 그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는데 통상은 그 수령 받을 때는 또 그 배달 기간이 있기 때문에 통상은 받으면 조회하면 거의 다 조회가 되는데 한 번씩 늦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한 하루 이틀 이제 하루 이틀 좀 지나서 다시 조회해 보시면 아마 조회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카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 조회 화면에서는 이제 카드를 발급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카드를 그러면 이제 카드를 집행을 하면 쓰시겠죠. 그죠? 카드 쓰시고 나면 그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이 여기 카드 사용 내역 조회 화면에서 이렇게 쭉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엑셀로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회해서 뭐 등록을 하실 때나 집행 등록을 하실 때나 이럴 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Q&A 잠깐 보시면 보조사업자 증명서 조회에서 수행사업 선택 후 사업기간 및 보조금액이 공란으로 조회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조사업자 증명서 조회에서 조회를 하면 여기 사업기간하고 지방보조금 자부담금이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제 기본 신청서에서 요 시작일 종료일을 입력을 안 했거나 조달 계획에서 등록을 안 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해당 건이 조회가 되지 않거든요. 요럴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용카드 정보관리에서 신용카드 신규 등록 시 발급받은 카드가 조회되지 않아 등록이 불가합니다. 요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카드 이제 발급받고 한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한 번 이건 이제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긴 한데 2024년 뭐 초까지만 해도 이게 보태미 카드라고 하면 이제 은행에서도 보태미 카드라고 하면 행안부 보태미만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교육청 보태미 카드를 발급을 받으러 갔는데 행안부 보태미 카드를 발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행안부 보태미 카드는 이렇게 연동돼서 교육청 보태미를 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요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 한번 해당 사업에 쓴 카드는 다시 다른 사업에 쓰지는 못합니다. 쓰지는 못하는데 다만 그 해당 사업에 등록을 해서 카드를 쓰고 나서 그 해당 사업이 시스템적으로 사업 종료가 되면 사업 기간이 끝났다고 사업 종료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교육청 담당자가 모든 정상까지 다 끝나고 나서 실적 보고서까지 다 끝나고 나서 시스템에서 사업 종료 버튼을 딱 눌러야 시스템적으로 사업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사업 종료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카드를 다시 쓰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중복해서 다른 사업에 쓰실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이체 인증서 관리에서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인증서 이체할 때, 그 뱅킹할 때 인증서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인증서를 등록하고 이제 저장하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해당 사업 선택해서 이제 인증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체 비밀번호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담당자가 바뀌면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는 신규로 등록을 하고 또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이제 비밀번호도 변경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체 인증서 등록할 때 꼭 법인 인증서로 등록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 인증서로 하셔도 됩니다. 꼭 법인 인증서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그 개인 인증서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인증서가 이제 뭐 담당자가 바뀌고 이 사업에 대한 뭐 담당 부서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인증서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개인 인증서로 등록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인증서를 등록해서 사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밑에 질문도 마찬가지죠. 개인으로 등록하는 단체, 동아리 같은 단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체 인증서를 개인 인증서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카드도 발급을 받았어요. 카드도 발급을 받았고, 뭐 이체 인증서도 다 등록을 했고,
이제 다 했으면 이제 사업 수행을 하시니까 사업 수행하면서 이제 카드 집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집행 관리에서 이제 그 여기 민간보조 사업 담당자분들이 이제 집행 등록하고 집행하는 방법, 시스템에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업무 처리 흐름도를 보시면 집행 정보로 등록을 하고 집행 요청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집행 이체 실행, 이체 실행을 하는 거는 이거는 예치형 사업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체까지 하는 거는 예치형 사업이고 만약에 비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집행 정보 등록 2번만 하면 끝입니다. 그 시스템에서 2번만 하고 그 다음에 이체 처리하는 거는 그냥 개별적으로 은행에 가시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인터넷 뱅킹을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이체 처리를 하시면 돼요. 비예치형 사업은 2번만, 비예치형 사업은 2번만 하면 된다. 그리고 예치형 사업은 이제 4번까지 시스템에서 집행 이체 실행까지 다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할 때 집행 등록할 때 이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그 교육정보 태미 사업에서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먼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물품이나 이런 걸 할 때 세금 계산서를 이제 공급받는 자용을 발급받겠죠, 그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면세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면세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그냥 계산서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서를 받거나 아니면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그렇게 이제 집행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보조금 전용 카드를 쓴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 전용 카드 를 선택을 해서 이제 쓴 걸로 해서 증빙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유형 그리고 보조금 전용 카드 유형 그리고 이제 별도 메뉴로 되어 있지만 인건비 및 운영수당 유형 요거는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메뉴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인건비나 강사수당이나 뭐 수당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인건비 및 운영수당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인건비 운영수당 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개가 아닌 기타 유형 이렇게 네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타 유형 뭐가 있을까요? 뭐 계산서도 아니고 카드로도 아니고 인건비도 아니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비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여비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수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카드나 생계사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게 유형이 이제 기타 유형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해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네 가지 유형 중에 이제 한 유형별로 집행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전자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전자계산서, 세금 계산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여기에 반드시 해당 발급받은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용 계산서를 발급을 받으면 그 건을 반드시 해당 화면에 등록을 시켜 주셔야 돼요. 반드시 여기에 등록된 건들만 집행 등록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유형에서 계산서를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등록을 할 때는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전자계산서 조회 요청이라고 여기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으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승인 번호가 있어요. 24자리 승인 번호가 있는데 그 승인 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조회 요청을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그 실시간으로 이제 연계돼서 국세청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연계돼서 수신이 바로바로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조회 요청을 하면 그러면 내일 한 새벽 4시 이후에는 이제 수신돼서 여기에 다 등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등록을 했는데 그 조회 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한 뭐 하루가 지났는데다 그 조회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오류가 났다거나 이럴 때는 해당 걸 선택하셔서 재조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계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생계에서 받았는데 이게 지금 내일이나 돼야 등록이 되는데 이게 지금 당장 집행을 해야 돼요.
급하게 오늘 당장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2번 전자계산서 등록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수기로 등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기로 등록을 해주셔서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생계에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집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금 계산서 유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전자세금 계산서 관리 화면에서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 요 부분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관리해서 그 생계에서 등록을 하셨으면 이제 집행 등록 화면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집행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집행 등록을 해주시는데 결의서 출력도 하실 수 있고, 뭐 집행 등록도 하실 수 있고, 집행 요청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집행 등록 버튼을 눌러서 이제 실질적으로 집행 내용들을 이렇게 등록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의 취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4번 집행 등록하는 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등록을 잘못했다. 그러면 5번 집행정보 삭제 버튼 있죠. 집행정보 삭제하고 다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해치형 사업은 좀 간단해요. 그래서 비해치형 사업은 4번과 5번만 쓰신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시스템에서 집행 관련해서 쓰시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나머지 집행 요청에서부터 그 뒤에 뭐 보건까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치형 사업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행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집행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러니까 뒤에 여기 집행 요청부터 보건 이체까지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이렇게 해서 집행 등록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요거를 제가 빠뜨렸네요. 지금 작년 하반기에 이제 집행을 등록을 하는데 세목별로 지금 얼마 남았는지 이거를 일일이 또 계획서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게 너무 어렵지 않냐 이렇게 이제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이 이렇게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집행 등록하실 때는 보조 세목별 집행관리 잔액조회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세목별로 그 집행 금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집행 등록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원이체하는 부분은 이제 그 복원이체하는 말 그대로 복원이체라는 거는 반납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납을 하는 건데 전체 금액에 대해서도 반납을 할 수 있고 부분 금액, 그러니까 10만 원 중에 일부만 반납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만 반납하는 걸 부분 보건이체라고 하고 전체 뭐 반납하는 걸 보건이체라고 합니다. 전체 보건이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 보건이체를 하고 나면 여기 진행 상태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보건이체한 내용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여기 부분은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이체 요청을 하는 이체 실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체 요청을 취소하고 싶은데 이체를 실행했는데 이걸 어떻게 취소하냐 이 얘기예요. 근데 이체 요청만 한 상태라면 그러면 그 이체 담당자가 다시 반려를 해주면 되거든요. 아니면 이체 요청한 거 취소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체 요청해서 이체까지 처리가 완료가 되고 나면 그러면은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취소가 안 되고, 만약에 요청만 한 상태라면 그러면 이체 요청 취소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체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체 요청 상태인데 잔액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체 요청만 하면 잔액이 당연히 돌아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요청하고 잔액이 돌아오려면 요청한 다음에 이체 담당자가 이체 처리까지 완료를 그래야 잔액이 이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등록된 집행권의 집행일자를 변경하는 게 이미 등록된 집행권의 집행일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비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건 집행용구 삭제하고 다시 등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예치형 사업은 집행일자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집행 등록 버튼을 이제 눌렀을 때
이제 이렇게 집행 등록하는 파목창이 뜨거든요. 이렇게 파목창이 뜨면 이제 유형별로 전자세금 계산서 유형은 전자세금 계산서, 보조금 전용 카드는 보조금 전용 카드, 기타는 기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세금 계산서를 선택을 하시고 증빙자료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가 조회가 됩니다. 여기가 조회되는 거는 어떤 세금 계산서가 조회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전자세금 계산서 관리해서 거기에 등록한 계산서만 여기에 조회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을 해야만 이제 집행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전자세금 계산서 관리에 등록한 세금 계산서들이 이렇게 조회가 되고 거기 해당 건을 이제 원하시는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건을 선택을 하셔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뭐 공급가액 9만 원이고 부가세가 9천 원이다. 예를 들면 그렇다면 뭐 9만 9천 원을 한 번에 다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눠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9만 9천 원 더 넘기면 안 되겠지만 9만 9천 원 내에서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나눠서 집행 등록하실 수 있다. 요거는 보조금 전용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당 전자세금 계산서 건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비 세목이 뭐 어떤 세목으로 집행할지 선택하신 다음에 거래처 등록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서 이제 집행 등록을 진행을 해주시면 집행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전용 카드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용 카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해당 그 증빙자료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내역 조회 화면이 화물창이 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당 내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제 그 보조금 전용 카드 건을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세목 선택하시고 금액 입력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거는 만약에 자부담금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방보조금에 대한 내용하고 자부담금을 이제 나눠서 꼭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99,000원짜리 사업, 아까 99,000원 예를 들었기 때문에 99,000원이다. 99,000원 중에 그 9대1로 사업비가 지방보조금이나 자부담금이 사업비 비율이 배분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등록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집행 마감할 때 자부담금 예를 들면 지방보조금이 900만 원이고 자부담금이 90만 원인데 지방보조금은 그 900만 원을 다 썼는데 자부담금은 한 50만 원밖에 안 쓰고 40만 원만 남아있다. 이러면 집행 마감이 안 돼요. 그래서 사업 이제 정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자부담금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뭐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지방 보조금으로 나간 거를 다시 뭐 반납을 받아서 자부담금으로 다시 바꿔서 다시 집행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엄청나게 절차가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을 해야 그래야지 그 집행 마감이 되고 정산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다 쓰면 뭐 100%다 사업비 집행을 한다면 뭐 걱정할 필요도 없겠죠. 이거 사업비 배분하고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다 못 쓸 것 같다. 예를 들면 사업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거 사업비를 다 못 쓸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자부담금 지금 비율에 맞게끔 썼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부담금 우선으로 먼저 진행을 이렇게 그 비율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꼭 명심하세요. 만약에 이제 사업기가 다 끝나고 나서 자부담금이 이제 쓴 비율에 맞게 비율보다 부족하게 자부담금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집행 마감이 안 돼서 정산도 안 되고 이래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어지니까 한 달 정도 전에 이게 사업비를 다 못 쓰겠다 이런 경우에는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자부담금 비율이 지금 충분히 그 사업비 비율에 맞게 충분히 다 썼는지 그거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계좌 내용들 다 입력하시고 거래처 정보 입력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조금 전용 카드 집행 등록 시 사용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용 카드 등록하고 증빙자료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카드
카드 쓴 내용이 이렇게 조회가 돼야 되는데, 조회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카드가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가 이렇게 연계돼서 조회가 되려면, 그냥 카드만 딱 끊고 승인이 딱 된다고 해서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건 아니고, 전표 매입까지 끝나야 돼요. 전표 매입까지 끝나야 이제 시스템에 연계돼서 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뭐 최대 3일, 여기에는 최대 3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업이 기준입니다. 어떤 뭐 특히나 뭐 우체국 같은 데는 좀 많이 늦더라고요. 예, 많이 연계가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뭐 너무 늦을 때는 이제 카드 사나 이런 데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업일 기준으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대금일에 맞춰 집행 등록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제 대금일 전에는 등록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결제 대금일에 해당 건이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돈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은 연체되잖아요. 그죠? 연체되면, 연체 수수료 붙을 텐데, 연체 수수료는 뭐 사업비로 지급 못하니까, 이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결제 대금일 전에는 집행 등록을 하고 이체라는 거는 이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로 이체를 진행을 해주셔야 결제가 제대로 이어지고 연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건비, 그러니까 원천 징수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건들 있잖아요.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건들은 여기 인건비 운영수당 집행관리에서 처리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 운영수당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인건비 운영수당 집행 등록 화면에서 인건비 운영수당 일괄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업로드가 끝나면 집행 요청하고 집행 요청 뭐 요청했는데 요청된 게 잘못됐을 땐 취소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비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2번하고 3번만 쓴다. 일괄 업로드하고 집행정보 삭제하는 요 두 개만 비예치형 사업은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괄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뜨면 서식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엑셀 파일 이렇게 서식이 이렇게 딱 지금 보여지는 슬라이드에 보여지는 요 서식이 이제 다운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확인하시고 실지급액과 원천 수액을 따로따로 입력을 하셔가지고 엑셀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엑셀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엑셀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실지급액하고 그러면 원천 징수액 있는데 그러면 그 원천 징수액만 여기 엑셀에 원천 징수액만 넣어서 등록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원천 징수액만 등록하는 건 안 됩니다. 원천 징수액만 등록하려고 하면 엑셀 업로드해서 등록하려고 하면 그러면 알림창이 뜨면서 이게 실지급액도 넣으라고 알림창이 뜨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실지급액하고 원천 징수액 넣어야 되고, 그러면 반대로 실지급액만 넣어도 되느냐? 그럴 때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지급액을 지급을 하더라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기타 소득이다. 기타 소득 지급할 때, 뭐 8만, 9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천 징수액이 없겠죠. 그죠? 예, 그런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10만 원이 안 되니까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실지급액만 넣어서 등록을 해도 진행이 되게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저, 그, 그거는 집행 등록에서 그냥 기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또 질의를 주시던데, 8만 원씩 한 달에 8만 원씩 여러 쪼개서 한 30만 원 지급했으면 그거 원천 징수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이제 실직을 그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유형의 뭐 기타 소득이나 뭐 감사 수당, 뭐 운영 뭐 이런 수당이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집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집행 등록을 하면서
그, 그 복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뒤에 지나쳐 버리고 나서 그냥 단편적으로 부분 복원이체도 할 수 있고 전체 복원이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설명드리고 말았는데 여기 인건비 운영수도도 마찬가지로 전체 복원할 수 있고 저 부분으로도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복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복원 등록이 뭔지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잘못 집행했는 걸 반납받는 거예요. 이게 잘못 집행한 거를 반납을 받을 때 이제 복원 등록을 한 다음에 복원 이체 요청을 해서 그 이체 처리를 해서 복원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 복원하는 절차 자체는 어떤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자부담 계좌, 그러니까 민간보조사업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담 계좌에 있는 돈을 예치 계좌로 복원 이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치 사업이니까 예치형 사업은 사업비가 예치 계좌에 있잖아요. 교육부가 관리하는 보조금 전용 계좌인 예치 계좌에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을 했는데 집행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다시 반납을 받아야 돼요. 반납을 받으려면 예치 계좌로 다시 반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령자가 예치 계좌로 바로 반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자부담 계좌로 반납을 받으셔야 됩니다. 민간보조 사업자분들이 자부담 계좌로 일단 반납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건 등록을 해서 해당 뭐 어떤 건에 대해서 보건 등록을 해서 해당 금액만큼 보건 이체 처리를 해주게 되면 그 반납받은 자부담 계좌에 반납받은 그 금액이 다시 예치 계좌로 반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체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 계좌에 있는 돈을 예치 계좌로 반납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치형 계좌든 비예치형 계좌든 내가 잘못 나간 금액을 반납받을 때는 무조건 자부담 계좌로 반납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비예치형 계좌는 반납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비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업비가 저 자부담 계좌에 사업비를 교부했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자부담 계좌에 있죠. 그래서 반납을 받는 것도 사업비 계좌로 반납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령자한테 사업비 자부담 계좌로 반납을 하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반납 처리는 끝난 거예요. 끝났고 그러면 시스템은 어떻게 처리하냐? 시스템은 집행 등록 삭제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삭제하고 다시 등록하면 되겠죠, 그죠? 예, 다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 운영단 집행 내역 증빙 관리에서는 이제 증빙 자료를 첨부 집행 등록할 때 하고 나서 그리고 이체까지 다 처리하고 나서도 뭐 특히나 인건비 운영수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체 확인증 이런 것들 다 첨부를 하게끔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이체 확인증은 다 집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체 확인증을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인건비 운영수단 집행내역 증빙관리 화면에서 해당 건 선택하시고 첨부 파일 추가해서 집행된 건들에 대해서 뭐 더 추가할 그런 증빙 파일들이 있으면 그 증빙을 해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기까지가 집행 등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보건 이체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집행 등록하고 보건 이체 등록까지 진행을 한 거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비해치형 사업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집행 쪽에서는. 그러면 이제 예치형 사업만 이제 지금 집행 이체 등록된 건부터 해서는 예치형 사업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 이체 등록 화면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아까 그 보조사업 담당자가 집행 등록해서 집행 요청한 건들이 여기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이렇게 조회가 되는데 집행 이체 관리 탭에서는 인건비를 비롯해서 신용카드 쓴 거, 즉 보증금 전용 카드 쓴 거를 제외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유형, 인건비 유형, 기타 유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들은 전부 다 보조금 이체 목록에서 집행 이체 관리 탭에 보조금 이체 목록에서 다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 건 선택을 하셔서 이체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 또 꼭 그 당일이 아니라 뭐 내일 내가 없는데 내일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예약 이체 설정을 통해서 이제
또 이체를 해주실 수가, 예약해서 이체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대금 이체 관리 탭에서는 신용카드 쓴 건, 신용카드 쓰고 난 다음에 집행 요청한 건들이 이렇게 다 조회가 됩니다. 그럼 해당 건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이체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내일을 한다 그러면 예약 이체를 진행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해당 건을 다 선택하신 다음에 이체 실행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집행 이체 상세 조회 버튼이 이렇게 활성화가 된 이제 팝업창이 뜨면서 이체 해당 건들에 대해서 이체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체를 진행을 하면 최종적으로 대금이 거래처로 이제 이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예약 이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예약 이체를 통해서 이렇게 예약 이체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체 실행을 누르면 이체 담당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이체 담당자가 아니라는 거는 이체 담당자 지정을 안 했다는 의미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보여주시는 메뉴 따라서 가서 수행보조사 목록에서 이체 담당자 지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인증서 등록이 안 돼. 이체 담당자 지정이 안 됐으면 이제 인증서나 이런 것들도 등록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인증서 등록이 됐는지 그리고 비밀번호 또 등록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이체 담당자 권한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체 실행 시 이체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체 비밀가에서 비밀번호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해치형 사업의 경우 시스템에 집행 등록만 하고 은행에서 별도로 이체 처리해야 된다. 요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해치형 사업은 이체 실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했을 때 별도로 집행 등록만 하고 별도로 뭐 인터넷 뱅킹을 하시든 은행에 내방을 하시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체크카드 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되나요? 그러니까 체크카드가는 뭐 쉽게 생각하면 신용카드 쓴 것처럼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신용카드 쓴 것처럼 똑같이 하려면 신용카드를 쓰고 그게 전표 매입까지 돼서 교육청 부태민 시스템에서 조회가 되면 해당 건을 선택을 해서 집행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체크카드는 쓸 때 바로 대금이 그 계좌에서 돈이 나가버리는데 그렇게 진행해서 되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이 되잖아요. 그죠? 예, 당연히 이제 그렇고요. 그런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미리 돈을 넣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 즉 체크카드 결제 계좌에 미리 돈을 넣어놓고 난 다음에 먼저 진행을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카드 쓰시잖아요. 사용하시고 나면 그것들이, 전표 매입이 되고 나면 이제 시스템에 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용카드, 이제 보조금 전용카드 유형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해당 건 선택하셔서 집행하셔서 다시 그 돈을 체크카드 연결된 계좌에 넣으시고,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는 이제 미리 넣어놨다고, 기관에서 미리 돈을 넣었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이제 출금해서 가시는,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권에 대해서 자부담 100%로 지급하는 경우 이체 실행하면 이지용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신용카드 이제 자부담 100%로 하게 되면 이제 예치 계좌하고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 예치 계좌에 사업비가 있는데 자부담 100%로 해서 이체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게 예치 계좌에서 돈이 빠지는 거 아니냐? 자부담 100%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의문을 표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자부담 100%를 하게 되면 이체 실행하면 그냥 자부담 계좌에서 돈이 이제 자부담 계좌와 동일한 경우에는 그냥 이체 처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집행 완료 처리만 되지 실제 이체는 발생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시스템상으로 처리만 되지 실제로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체를 하지 않는다. 이체 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 보조금 집행 가능 금액이 이제 영원으로 줘야 돼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내용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교부받은 금액이나 이렇게 집행 가능 금액이 없는 이런 경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교부가 됐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교부가 완료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교부가 안 됐으면 이제 교부 완료를 해달라고, 완료 처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교육청에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 이체까지 완료해서 집행 완료가 됐는데 보조 세목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의가 있으셨어요. 예, 이제 가능합니다. 예, 집행 다 완료되고 나서 해당 건에 대해서 이제 집행 목적 부분을 항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파운창이 뜸에서 있는데 그 내려서 보조비 세목을 변경한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집행 다 완료가 끝났더라도 보조비 세목 변경은 가능하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이체 시 자부담금 입금받아서 나온 원천 실수 금액이 환급되는데 오래 걸린다.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반납을 받을 때 예를 들면 인건비를 반납을 받잖아요. 인건비를 예를 들어 100만 원 중에 원천 징수액을 10만 원 냈고 90만 원은 실지급액해서 이제 그 수령자한테 90만 원 지급하고 실지급하고 원천 징수금액 10만 원 원천 징수액은 10만 원은 원천 징수 관리 계좌 뭐 별도의 계좌 뭐 세외 계좌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거기에 딱 넣어놨는데 넣어놓고 그 원천 징수 신고를 한 다음에 세무서에 납부까지 다 해버렸어요. 근데 반납을 받아야 돼. 이제 보건에서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일단 수령자한테는 반납을 받았는데, 이 원천 징수는 이미 세무서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반납을 받으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 반납을 하려면 실지금액만 반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천 징수 금액도 다 같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떡하냐. 이제 이 질문이에요. 이럴 때는 뭐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원천 징수 금액을 먼저 입력을 돈을 넣어 주시고 난 다음에 보건 이체해서 다시 어떤 집행 처리를 하시고 환급 절차가 다 진행돼서 이제 자부담 계좌로 이렇게 계좌로 다시 돈을 받으면 그때 다시 출금해서 이렇게 가져가시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천 징수금액하고 실질금액이 같이 나갔기 때문에 반납도 같이 반납을 잡아서 보건 이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채팅이 자꾸 올라오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채팅인가 한번 봤는데, 그, 뭐 다른 부분이라서 교육 내용하고 상관없는 뭐 이렇게 교육 신청하는 부분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셔도 제가 답변을 바로바로 드리지 못하니까 이따가 수업 다 끝나면 이제 질문하는 시간을 제가 드리거든요. 그때 채팅창에 이제 질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채팅창은 확인을 안 하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및 보조금 집행등록 시에 그 사용금액과 집행금액이 달라도 이제 이체가 가능하냐 그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세금계산서로 100만 원 발급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100만 원을 집행등록하는 게 아니라 그 100만 원 내에서는 얼마든지 나눠서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용금액과 집행금액이 달라도 집행등록하고 이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거래처 계약 관리인데요. 거래처 계약 관리는 말 그대로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살 때나 어떤 용역을 할 때나 이렇게 해서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을 했을 때 그럴 때는 그 계약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등록을 한 다음에 이제 집행 등록할 때 실제적으로 그 계약에 따라서 대금 지급이라든가 물품, 뭐, 품대 지급이라든가 아니면 용역대금 지급, 뭐, 공사대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연계를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계약 관리 화면에서 신규 버튼을 눌러서 이제 계약 건들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계약 정보 관리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입력을 하시고 첨부 파일에는 뭐 계약서 같은 걸 이제 첨부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서 등록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지금 스크롤이 이렇게 내려져 있어서 위에는 안 보이는데 계약 진행 상태가 위에 보면 계약 진행 상태가 있거든요. 진행 상태가 처음에는 이제 계약 상태일 텐데 그 실제적으로 집행 등록을 해서 이 해당 계약건과 연계를 시키려면 이 계약 진행 상태가 공수 완료인 것만 집행할 때 이제 조회가 돼요. 왜냐하면 당연히 계약 맺었는데 바로 돈을 줄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물품이다 그러면 물품 계약해서 그 물품이 납품이 되고 사업부서에 납품이 되고 그 납품한 걸 검수를 해서 이상이 없다. 납품된 물품 이상이 없다. 그렇게 검수가 완료돼야만 이제 대금 집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진행 상태가 검수 완료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담당자분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바꾸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해주셔야만 집행 등록할 때 이 이 해당 건 이제 검수 완료된 건을 연결을 해서 집행 등록을 해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업 수행 관리 부분인데요. 사업 수행 관리는 말 그대로 이제 사업을 수행을 하시면서 지금은 집행 등록하고 이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 수행 관리에서는 이제 집행 등록하고 이제 사업을 수행을 하시면서 수행하다가 뭔가 변경 사항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뭔가 수행 점검을 했을 때 뭔가 조치 사항이 내려온다거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수행 점검을 하게 되면 이제 수행 명령 등록을 해서 이제 수행 조치 사항이 내려오면 이제 조치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조치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이 교육청에서 문제사업으로 등록해서 집행을 일시 정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 조치가 내려오면 조치 사항이 이제 내려오게 되면 반드시 이제 시정해서 조치해서 뭐 첨부 증빙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등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 조치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조치 사항을 제출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문제사업으로 등록된 거는 이제 문제사업을 민간보조 사업자분들이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을 수행을 하시다가 뭐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더 이상 사업을 수행 못할 때는 수행 포기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변경 신청도 말씀드렸다시 앞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세목별로 금액이 변경이 된다거나 아니면 사업비가 증액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정보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사업 계획이 바뀐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사업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변경 사항에 맞춰서 사업을 수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음은 중요재산 등록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상에 이제 50만 원 이상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교육감이 중요재산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사후에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등록해서 그 지정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 사업 뭐 집행 지침이나 이런 거에 아마 어떤 뭐 얼마 이상의 물품 어떤 물품은 중요재산으로 등록해라라고 이렇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각 사업별로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재산으로 등록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등록한 다음에 이 물품을 이제 사업이 끝나고 나서 민간 보조사업자분들이 마음대로 파실 수 없어요. 팔려면 처분을 하려면 처분 계획을 등록을 해서 교육청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만 받고 나서 이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신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회계 기간이 단순히 회계 기간이 이제 넘어간다고 사업 기간이 2월 신청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더 받을 게 회계 기간 지났는데 사업비 교부가 아직 덜 된 경우, 그러니까 사업비 교부를 더 받을 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2월 신청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청은 뭐 각 단계별로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 신청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먼저 이제 수행 점검을 이제 교육청에서 수행 점검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하면 이제 하나하나 여기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이 이렇게 집행 등록하고 이체 처리한 건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점검이 가능해요.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첨부한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다 확인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첨부 파일이 부족하다, 증빙 파일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수행 명령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수행 명령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행 명령 통보 이렇게 수행 명령 시정 목록 관리해서 이렇게 수행 명령 통보 상태로 이렇게 조회가 되고요. 해당 건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점검 유형이라든가 점검 결과라든가 이런 게 이제 보안 요청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회의록이나 뭐 출장 명령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빠졌다. 뭐 회의비 지급하는데 회의록이 없고 뭐
요일을 지고 있는데 출장 명령서가 없고 이런 게 없다. 이렇게 이런 거 보완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회의록이나 출장 명령서 등을 이제 첨부해서 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완을 한 다음에 이제 보안 사항을 조치했다. 그러고 이제 조치 완료한 그 내용들을 적어주시고 난 다음에 저장하고 제출을 진행을 해주시면 조치 결과 제출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수행 상황 보고 관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행 명령 등록해서 그 수행 명령 시정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수행 점검 본인 민간보조 사업자 담당자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들 중에 그 중에 수행 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여기 수행 상황 보고 관리에서 다 조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수행 사업 보고를 다 등록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행상 보고는 아까 시정 조치 내려오는 것들은 그 집행 건들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이게 뭔가 빠졌고 뭔가 빠졌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만 이거는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일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지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체크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수행 상황 이제 보고 이제 등록한 것들은 최종적으로 이제 제출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여지는 것들은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 변경 신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업 변경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회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수행 중인 사업들이 이렇게 쭉 조회가 되실 거예요. 쭉 조회되면 해당 건 신청 버튼을 눌러서 신청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해서 각 탭별로 민간보조사업자분들이 원하는 변경을 원하는 그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하셔서 변경 사항을 입력하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탭별로 이제 원하시는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Q&A를 보면 예산이 증액됐을 때 사업비 증액된 경우에는 이제 사업이 수행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사업비가 증액된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변경 신청 화면에서 사업 변경 신청을 통해 사업비 증액을 하실 수 있어요. 사업비 증액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 변경 신청 통해서 승인 받으시면 사업비 증액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사업비 증액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재원 조달 계획 탭에서 이제 사업비 증액되는 금액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것만 입력하시면 안 되고 그 증액되는 금액만큼 세부 추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집행계획, 예산 집행계획도 증액되는 금액만큼 집행계획도 증액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수정을 다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원 조달 계획이라든가 예산 집행 계획 그리고 세부 추진 계획도 이렇게 보시면 뭐 여기 뭐 A 구간은 뭐 얼마 쓰고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고 증액된 금액만큼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신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조금 이제 회계 기간이 너무 지나가서 사업 기간이 걸쳐 있는데 그런 경우 보조금을 이제 아직까지 100%다 수령을 못했을 경우 그분을 못 받았을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2월 신청을 해당 화면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승인을 받으면 이제 2월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중요재산 등록 화면에서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요재산 기준에 맞는 물품들은 구매한 물품들은 다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재산 등록 화면에서 중요재산 등록 버튼을 눌러서 이제 중요재산을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재산 유형에 따라서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끔 이제 화면 내용이 바뀌어요. 그리고 뭐 기타면 또 기타에 맞게끔 장비면 장비, 뭐 기계, 선박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입력하는 내용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 참고해서 또 유형에 맞게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재산은 이제 등록하는 건 그러니까 중요재산 기준에 맞는 물품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중요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물품들은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렇게
아까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이 임의로 처분을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임의로 처분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중요재산 처분계획 관리해서 처분계획을 입력하신 다음에 이 중요재산 처분계획을 입력을 하십니다. 입력을 해서 저장하신 후 이제 승인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신 다음에 처분을 진행을 해주시면 처분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승인 요청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요재산 그 처분 내용은 여기 비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승인 요청하고 그 완료 버튼을 눌러서 이제 처분 완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사업을 진행을 하시다가 그 중간에 이제 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이 좀 불가능해졌을 때 수행 포기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수행 포기 사업 신청 관리 화면에서 등록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수행 포기 사업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행 포기 사업 신청을 하시고 이제 신청을 하실 때 그냥 내가 이제 진행하시다 또 못하겠다 하고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협의를 하셔서 여기 사전 협의 정보도 다 입력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청하고 다 협의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행 포기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수행 포기 이제 그때까지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인정을 할지, 그러니까 집행한 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지, 아니면 집행한 것도 인정이 되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육청에서 이렇게 판단을 아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수행 포기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그날부터 해서는 이제 모든 사업이 중단이 되고, 집행은 중단이 되고, 그때까지 했는 것들은 일단은 무조건 정산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정산하고, 남은 잔액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반환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산하고 반환하는 작업은 수행 포기를 하면 그 시점부터 해서 다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사업으로 만약에 문제사업으로 등록이 되면 여기 문제사업 조회 화면에서 문제사업으로 조회해 보면 해당 건에 대해서 이제 조회가 되고 예를 들면 수행 점검했는데 내가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이렇게 제대로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그 문제사업으로 이제 본인은 이렇게 몰랐는데 이렇게 갑자기 집행이 안 돼요. 갑자기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보니까 문제사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문제사업이 등록이 되면 이제 일시적으로 집행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에 확인을 하셔서 해당 필요한 뭐 조치사항 수행 점검할 때 조치사항 같은 부분을 이제 추가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 해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해제를 하게 되면 충분히 소명이 됐으면 이제 해제를 하면 다시 이제 집행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사업 환수 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 교육청 보태미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자꾸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반납을 할 때 이제 교육청 보태미에서는 환수라는 단어도 쓰고 반환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반환이라는 단어도 쓰고 환수라는 단어도 쓰는데 이제 교육청 보태미에서는 환수라는 단어는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사업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반납을 할 때, 그럴 때를 환수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업 진행 중에 정산을 하고 뭐 그러니까 반납을 받고 이런 경우에는 반환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보태미 시스템을 쓰는 환수를 한다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나고 뭐 점검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뭔가 조치사항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더 받아야 될 때, 이럴 때, 환수 요청을 하고 환수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환수 요청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결제 계좌를 받아서, 반납 계좌를 받아서 그 계좌에 이제 처리를 했을 때, 해당 건을 반납을 했을 때, 여기 문제사업 환수 관리에서 그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최종적으로 환수 처리가 마무리가 되면 이게 완료 처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뭐 환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지금 환수 요청을 받아서 환수한 그 반납한 금액에 대해서 지금 처리가 제대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정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정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정산하고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업이 다 종료가 됐고 집행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정산을 위해서 일단 정산을 하려면 집행이 마감돼야 되겠죠. 더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집행이 되지 않게 민간 보조사업자분들, 여기 계신 민간 보조사업자분들이 집행 마감을 해주셔야 되고요. 집행 마감한 다음에 이제 자부담 계좌에 있는 돈을 그 자부담 계좌에 이자가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뭐 수익금, 만약에 수익금이 발생했다면 뭐 수익금이 얼마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이자나 이런 것들을 다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등록을 다 해주신 다음에 어 등록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정산해 주세요 하고 정산 제출을 하거든요. 제출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해당 건을 다 이제 정산을 하시게 되는데 정산하고 이제 정산하다가 또 이상이 뭐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 요청을 진행을 할 거고요. 보완 요청을 진행을 하고 이제 다시 보완을 해주게 되면 이제 완료가 되는 거고 만약 보완 요청했는데 그 보완 처리가 안 되면 이렇게 불인정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예,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정산 마감이 되고 나면 실적 보고서, 그러니까 정산 마감이 되면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적 보고서는 그러니까 그 사업이 끝나고 사업 기간이 끝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적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승인을 2개월 이내에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 정산하고 이제 작성하고 뭐 반환하고 이렇게 뭐 순서별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뭐 정산을 하면서 실적 보고서 작성을 해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반환을 하면서 실적 보고서 작성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산 마감이 되고 반환 명령을 하게 되면 정산 마감되면 이제 그 마감한 내용을 그 기준으로 해서 뭐 잔액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이런 내용들을 자부담 계좌에 있는 돈을 반납을 해주세요 하고 이제 반환 요청을 하거든요. 그 교육청에서 그러면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체 실행을 하게 되면 자부담 계좌에 있는 돈이 전부 다 다시 예치 계좌로 교육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치 계좌로 반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정산 마감 또 이렇게 실적 보고서랑 같이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적 보고서 내용 작성하는 데 보시면 정산 보고서도 이렇게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정산 보고서를 끌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마감이 안 되어 있으면 그거는 끌어올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보고서 정산 마감 후에 실적 보고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집필 같이 안 되지는 않는데 이제 어차피 정산 보고서를 끌어와서 실적 보고서에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 마감한 다음에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는 게 그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반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보고서하고 같이 진행을 하셔도 뭐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은 여기 3번하고 4번 하면 끝이에요. 반환하는 건 끝이고 그 5번부터 이상은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이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4번만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 마감 처리를 하는데 여기 집행 마감 화면에서 집행 마감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집행 마감 처리를 딱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순사업비 비율이 자부담금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금을 이제 비율에 맞게끔 반드시 먼저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예를 들면 사업비 지방보조금은 다 썼는데 90.9% 예를 들면 여기 같으면 이제 500만 원, 500만 원을 다 썼는데 자부담금은 남아있다. 이러면 집행 마감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자부담금이 그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서 집행 마감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그 처리가 안 돼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 보조금으로 항목으로 나간 거를 반납을 받아서 그거를 다시 또 자부담금으로 집행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엄청 복잡해지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좀 당부를 드렸죠, 그죠? 한 달 정도 집행 마감
되기 한 달 전에, 사업이 끝나기 한 달 전쯤에는, 아, 이게 내가 사업비를 다 쓸 것 같다. 그러면 뭐 신경 안 쓰셔도 되죠. 그죠? 근데 사업비를 다 못 쓸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부담금이 이 사업비 비율에 맞게 지금 충분히 다 집행이 됐는지 그거 확인하시고, 자부담금부터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집행 마감이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명심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집행 마감을 하고, 집행 마감이 완료가 되면 이자를 등록하고 수익금도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Q&A 잠깐 보시면, 자부담 잔액이 나온 상태에서 집행 마감을 하니 자부담 집행비율이 자부담 수사비율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라고,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뜬다고 했잖아요. 그거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당 내용, 한 그 사업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달 전쯤에는, 이 사업비를 다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다 사용을 못할 경우라면, 그러면 자부담금이 지금 충분히 집행이 됐는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자 등록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자 등록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집행 마감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행 마감 버튼을 먼저 클릭을 해줘야 이자 등록을 해주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자 등록을 하는 이제 판부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 이제 여기서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자부담금 없는 거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자부담금 없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자부담 계좌에 발생한 금액 여기 입력을, 그냥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자부담금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 이자를 등록할 때 좀 중요하게 이렇게 좀 신경 써서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 자부담 계좌에 발생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자 발생한 금액을 확인하시고 거래 내역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자가 이제 발생한 내역이 이렇게 조회되잖아요. 거기 사업 기간 내에 발생한 이자 금액, 총 이자 금액을 여기 이자 금액에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100원이면, 총 금액이 100원이면 100원을 입력을 해줍니다. 100원을 입력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부담금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100원 중에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이자가 얼마고, 그리고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이자가 얼마인지 나눠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총 금액 100원 중에 지방보조금 금액이 얼마고 자부담금 금액이 얼마인지 나눠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눠서 입력을 해주시고 나면, 실제로 반납해야 되는 금액은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발생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이자 금액만 반납을 하는 거예요.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이자 금액은 진짜 반납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는 자부담금을 입력을 하시고, 실제로 예를 들면 90원이고 10원이다. 그러면 실제로 반환하는 금액은 90원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반환하는 금액은 90원이고 10원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내가 그냥 계산해도 되는지, 이 부분은 사실 교육청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여기 순사업비 비율로 배분해서 뭐 90.9 대 9.1이면 그 배분 버튼 눌러주면 이거 총 100원에 대해서 사업비 비율을 자동으로 이렇게 이자 금액이 이제 설정이 됩니다.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자동으로 입력되면 그 금액을 그냥 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게 교육청 따라서 약간 이자 반환하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 계산이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사비 비율로 배분해서 그냥 처리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반환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지, 그 부분을 교육청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산이 완료되고 나면 정산 보고서를 보시면, 정산 마감이 되고 정산 보고서를 이제 여기 계시는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민간 보조 사업자분들이 확인을 하실 때 정산 보고서를 보면 자부담 계좌의 이자 금액은 1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부담 계좌에 발생 이자 총 금액이 100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정산 보고서 상에는 1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반환해달라고 교육청에서 반환해달라고 이렇게 반환 금액을 보낸 걸 보면 반환 금액이 90원인 거예요. 그래서 100원인데 90원으로 왔어요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소통상의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실제 반납하는 금액은 여기에 입력하는 금액이다. 지방 보조금에 해당하는 이자 금액이 실제로 반환하는 금액이다. 이 부분만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금도 마찬가지예요. 수익금도 이제 수익금이 발생했으면 총 수익금을 여기다 입력하고 거기에 따라서 배분 금액, 그 수익금 금액을 배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방보조금하고 자부담금 그 중에서 반환해야 되는 금액은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여기 수익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환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금이랑 이자나 다 집행 마감하고 이자 등록하고 수익금 등록까지 완료했으면 이제 정산 제출 버튼을 눌러서 이제 이거 정산해 주세요 하고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청 담당자들이 정산을 진행을 하겠죠, 그죠? 정산을 진행을 하다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정성 검토 의견 조회라는 화면에서 조회를 해보시면 이제 정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상 있는 것들은 이렇게 보완 요청이라고 해서 이제 보완 요청 상태로 조회가 될 거예요. 아, 보완 요청 상태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뭔가 증빙 서류가 부족해서 보완 요청이 왔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해당 건은 이제 클릭을 하셔가지고 보완 요청되어 있는 거를 진행 상태를 클릭을 하셔서 클릭하시면 보완으로 뭐 어떻게 해달라고 했다. 1차 계약서를 첨부를 해달라고 했다. 이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용 확인하시고 뭐 그 집행 내역 보완 버튼을 눌러서 이제 첨부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여기 교재에 보이시는 것처럼 임차 계약서 첨부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집행 내역 보완해서 임차 계약서 첨부한 다음에 검토 진행 사태로 보완 완료로 해주시고 임차 계약서 첨부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넣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제출이 완료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산 결과 조에서 이제 정산이 마감된 건들에 대해서 이제 조회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금에 대한 이자 금액이 100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자 금액이 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총 자부담금에 발생한 이자 금액이 총 금액이 100원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자 정산 보고서상에는 자부담금에 대한 이자가 100원으로 이렇게 조회가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 정상적인데 그리고 이제 실적 보고서 이제 정산 마감이 끝나면 이제 실적 보고서를 할 수 있다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실적 보고서 등록을 해서 실제로 2개월 안에 이제 실적 보고서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금도 그러니까 정산 마감이 안 됐더라도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여기 정산 보고서로 이렇게 되는 화면이 있거든요. 이게 집행 잔액하고 발생 이유라든가 이게 집행 잔액도 이게 다 정산이 마감이 돼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 마감 후에 실적 보고서 작성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각 그 탭별로 다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작성이 완료된 걸 확인하시고 탭별로 작성이 완료된 걸 확인하시고 제출을 눌러주셔서 제출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적 보고서 이제 제출까지 다 했어요. 실적 보고서 제출했고 정산 마감이 또 다 끝났어요. 정산 보고서도 다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제 마감한 거, 정산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정산 잔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환 명령 조회 화면에서 교육청에서 얼마 반환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건들이 이렇게 조회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회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반환 이체 요청 상태로 해당 건들이 조회가 되는데 그러면 해당 건을 선택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교육청에서 얼마 반환해달라고 이렇게 조회한 내용들이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이체를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이체 실행을 하시면 이제 반환이 되는데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릴 거는 반환 세부 내역 보이시죠? 반환 세부 내역에 보면 여기 자부담금 계좌가 90원으로 되어 있죠. 그죠? 제가 아까 충분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부담 계좌 100원 중에 지방 보조금에 해당하는 이자분이 90원이기 때문에 90원 입력한 건이 여기 90원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원으로 보여지는 게 정상인 겁니다. 정상인 부분이고 그리고 세부 내역에 여기 반환 세부 내역 우리가 잔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교부금액이 있고 집행금액이 있고 교부가 550만 원 됐는데 집행금액이 260만 원인데 잔액이 28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잔액이 없어요. 이렇게 또 질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교부를 어디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그래서 사업비 교부를 예치 계좌로 하잖아요. 예치 계좌로 하는데 그러면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사업비가 남으면 사업비 잔액도 어디에 있겠어요? 그 예치 계좌에 그대로 사업비 잔액이 남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건 반환하는 건
자부담 계좌에 있는 돈을 예치 계좌로 지금 반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잔액은 이미 예치 계좌에 사업비 잔액이 그대로 있으니까 사업비 잔액은 없는 거예요. 반환 세부 내역에. 근데 반대로 비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잔액이 남아 있다면 사업비 교부를 자부담 계좌로 받으니까 사업비 잔액도 자부담 계좌에 남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 계좌에 사업비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업비 자부담 계좌에 있는 돈을 예치 계좌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반환 세부 내역에 잔액이 있을 경우에 사업비 잔액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뭐 해당 사업이 비예치형 사업이라면 2889000원이 이렇게 반환 세부 내역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비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환 잔액이 세부 내역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부 내역에 잔액이 표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체 실행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자부담 계좌에 있는 돈이 이체 그 예치 계좌로 전부 이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환 시 사업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제 반환 금액이 용원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왜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환 금액 그 잔액이 이제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사업비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반환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이미 예치 계좌에 사업비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반환 금액이 다른 게 없다면 이자나 이렇게 뭐 이자나 수익금이나 불인정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없다면 영원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정산까지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반환까지 다 끝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반환까지 끝나게 되면 교육청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징수 처리하고 이런 거 다 처리한 다음에 사업 종료를 하게 될 거예요. 사업 종료하면 해당 사업은 이제 시스템적으로는 완벽하게 사업이 종료된 겁니다. 이렇게 종료가 되고 나면 이제 회계연도가 끝나고 4개월 이내에 정보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정보 공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교태미 시스템을 쓰는 이유가 정보 공시를 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 공시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정보 공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4개월 지금 이제 2025년도 건이 회계연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6년 2월 28일까지 끝난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저 지금 다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있는데 정보 공시를 4월 말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 선정을 하면 이제 문자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스템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정보공시 등록을 하시고 해당 사업 그런 다음에 제출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다 또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공시 등록 현황에서 이제 대상 선정된 것들이 이렇게 조회가 되실 거예요. 조회가 되면 해당 것 선택하시고 진행이 되는데 이제 정보공시 대상이 되는 그러면 금액은 뭐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총 사업 금액이 500만 원 이상, 5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이라는 거는 단일 사업 기준이 아니라 당해 연도에 받은 총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사업 5개를 받아 그 사업을 진행을 했다. 100만 원짜리 사업 5개를 진행을 했다. 그러면 5개 합치면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보공시 대상이 5건 다 정보공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500만 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교부한 금액 기준이에요. 예를 들면 500만 원, 뭐 한 개 사업을 이제 교부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교부 금액은 그 지방 보조금 교부 금액은 450만 원이고 저 자부담금이 50만 원. 그래 합쳐서 500만 원이다. 이런 경우는 정보공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정보공시 대상이 아니고 교부받는 금액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 총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정보공시 대상이 되고 이제 공통되는 것들은 교부 신청서라든가 사업계획서, 수입 내역, 지출 내역, 뭐 그 지출 내역 이런 것들, 정사 보고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그 이제 공통되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검증 결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대상이 검증 결과 대상이 이렇게 오라고 되어 있는 것들 있죠. 검증 결과는 이제 3억 이상인 사업 같은 경우에 검증 결과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검증 결과는 3억이라는 거는 총 금액이 3억이 아니라 단일 사업 기준으로 3억 이상일 경우에 검증 결과
제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사업 기준으로 3억 이상일 때 검증 결과 제출 그 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회계감사 보고서하고 재무제표 결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10억 이상 경우에 이제 그 제출 대상이 되는데, 이 10억이라는 거는 아까 500만 원 이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총 사업 기준, 그러니까 10개 사업 뭐 1억씩 해서 10개 10억을 받았다 이러면은 해당 사업은 재무제표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이런 것들을 제출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부분만 좀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 총 금액 500만 원 이상은 이런 것들 이제 공통되는 것들을 이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총 금액 3억 이상, 그러니까 검증 결과 탭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3억 이상이라는 건 단일 사업 기준 3억 이상인 경우 이렇게 검증 결과도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계산서라든가 회계감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총 금액, 그러니까 받은 사업이 뭐 10개면 N개 사업 총 금액을 합쳐서 이제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재무제표 계산서라든가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다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왜냐하면 정산 보고서하고 실적 보고서를 다 작성하고 다 끝났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나고 제출했기 때문에 다 작성이 되어 있을 거고, 검증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되어 있을 거고, 이제 회계감사 보고서나 이런 거 첨부 파일 같은 것들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중조재산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첨부 파일을 추가를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더 추가할 게 있으면 요게 재무제표 계산서에 이제 첨부 파일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중요재산 현황도 다시 다 확인을 하시고, 회계감사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저장하신 후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을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 대상 여부가 대상인 거는 다 작성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대상인 거는 작성이 안 돼도 되는데, 대상인 건들은 다 작성 완료 상태가 되어야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정보공시 등록 시 각 탭별 다시 불러오기 버튼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가 질의를 주신 분이 있어서. 근데 여기 이제 정보공시 등록할 때 각 탭별로 보면 다시 불러오기 요 버튼 이거 뭐예요? 이 얘기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 각 탭별로 이제 연계되는 정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정보들이 있는데, 이 연계되는 정보들에 뭔가 변경이 생겼을 때 이제 변경을 하고 나서 다시 불러오기를 버튼을 눌러서 변경된 정보를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 거의 없죠. 이미 실적 보고서하고 정사 보고서 마감하고 뭐 반환하고 다 끝난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잘 없는데, 이제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해당 내용 이제 해당 정보들이 변경이 됐을 때 변경하시고 나서 다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이제 다시 정보를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출하고 나서 교육청에서 해당 건을 승인하고 게시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교육청 포털에서 이렇게 내가 정보공시 등록했던 것들, 제출한 건들을 이제 조회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